오늘 자료 드린 거 있죠? 자료 드린 거 있습니까? 자료 드린 거 첫 장 보시면 될 거예요. 첫 장 보시게 되면 26회 학계론 출제 문제 분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한번 보시라는 얘기고, 그 목차가 나와 있습니다. 1편부터 박스 안에 봤더니 총 8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1편은 총론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러면 2편부터 7편까지가 부동산학 강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각각 논한다고 해서 강론이라고 되어 있고, 맨 끝에 뭐 되어 있나요? 감정평가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간단하게 소개를 한번 드리고 갈 겁니다. 공부를 어떻게 할 건지 볼 거니까 5편부터 한번 볼까요? 자, 5편에는 부동산 투자론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근데 박스 안에 별표가 3개 되어 있지요. 예, 별표 3개 되어 있습니다. 자, 복습을 해야 되는 것이고 비중이 높은 겁니다. 요즘에는 거의 6, 7문제로 정착이 됐습니다. 이 중에 절반은 거의 계산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올해 시험의 경우는 계산 문제가 하나밖에 안 나왔어요. 난이도가 조금 낮아지긴 했습니다만 대개 한 절반 정도는 계산 문제다. 그러면 이제 이론 정리를 잘 해야 되는 거고요. 투자론에서 그 공부를 하는 내용은 생활 용어는 다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경영학과 학생들이 공부하는 재무관리 내용이 상당 부분 여기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접하지 못한 딱딱한 용어들도 나오고 부담스러운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 6월 달에까지 공부를 해갈 때요. 6월 달에까지 좀 완성을 해야 될 분야가 투자론이라는 얘기입니다. 별표를 하라는 얘기는요. 이것을 그 7, 8, 9, 10월에는 정리가 아니 되십니다. 개념과 원리를 이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개 가서 이제 여러분이 시간을 내어서 복습을 하고 공부를 해야 할 첫 번째 분야가 뭐란 얘기죠? 부동산 투자론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투자를 한번 정의를 한번 해볼게요. 자, 아파트를 사서 그냥 팔아먹겠다. 이런 목적으로 사신 분도 있죠. 그렇습니까? 그럼 그 또 밖에 나가면 뭐라고 합니까? 투자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학문적으로 정의할 때, 시험에 정의할 때는 투자라고 정의하지 않습니다. 그 투기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그러면 투자의 개념은 일정한 기간 동안 임대 사업을 한다. 이것이 포함된 게 투자라고 합니다. 자, 그럼 부동산 투자하려면 부동산을 사야 되겠죠. 자, 사는 과정을 취득이라고 쓰고요. 그 일정 기간 동안 임대한다라는 것을 시험에서는 운영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형적인 투자 기간이라고 해서요. 5년 동안 투자하게 되고, 자, 그러면 임대가 잘 되면 임대료 수익이 많이 나오겠죠. 그럼 부동산 가격도 오르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임대가 잘 돼야 가격이 오르는 거니까. 그러면 5년 말에 부동산을 처분한다라고 합니다. 이걸 투자라고 하는 건데요. 자, 그러면 운영을 통해서 얻어져 있는 수익을 임대료 수입이라고 쓰면 될 것이고, 처분을 통해서 얻는 수익은 여러분 흔히 하는 말로 양도차익, 시세차익이라는 표현을 쓰죠. 매각대금입니다. 자, 이것들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더라. 그러면 시험에 묻는 것은 투자했다라고 묻는 게 아니고요. 투자하기 위해서 사전에 여러 가지를 검토하는 과정을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투자 의사결정 과정이라고 공부를 합니다. 다시 좀 표현을 바꿔보자면 이걸 투자를 할 건지 말 건지 투자의 타당성 분석에 상당 부분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복습을 꼭 해야 된다라는 분야가 첫 번째 분야이고요. 자, 그러면 부동산을 투자하기 위해서 취득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죠. 그렇습니까? 자, 그럼 이제 자금을 조달하는 일련의 과정을 금융이라고 표현합니다. 목차를 보시면 6편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요? 부동산 금융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용어로 좀 정리를 하고 가면요. 금융은 자금을 융통한다라는 말의 줄임말입니다. 자, 그럼 앞에 그럼 뭐가 붙었던가요? 부동산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사기 위해서 혹은 부동산을 개발 공급하기 위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일련의 과정을 뭐라고 한다? 부동산 금융.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6, 7문제가 거의 정착이 됐습니다. 별표가 돼 있지요. 별표 3개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기는 계산 문제가 지금 좀 적긴 하더라도 투자론과 더불어서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요구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에서 묻는 것은 그게 첫 번째 주택금융이라는 거예요.
또 다시 풀어보겠습니다. 그럼 주택금융이 뭡니까? 라고 하면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그럼 집을 사기 위해서 돈 끌어오는 방법이 있죠. 뭐 있나요? 대출. 뭐 나오는 당연히 얘기입니다. 저축이라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저축은 시험에 물어볼 게 없고 대출 관련해서 시험을 물어요. 그러면 이제 흔히 우리가 금리가 변하지 않으면 뭐라고 쓰고요? 고정금리. 금리가 변하면 변동금리. 그럼 융자금을 또 갚아야 되는 거죠. 그럼 매년 여러분이 갚을 금액이 있겠죠. 그래서 융자금의 상환 방법 등을 공부를 하게 됩니다. 공부하기 전이라도 TV 광고에 주택연금이라고 들어보셨던가요? 예, 이런 내용들을 공부를 하게 됩니다. 국내 부동산 금융의 현황도 묻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하나의 내용은 개발금융입니다. 또 용어를 정리해 볼게요. 그럼 개발금융은 개발업자가 건설업자가 자금을 조달하는 일련의 과정입니다. 건설업자가 은행 가서 대출을 이용을 할 수도 있죠. 그럼 너무 뻔한 얘기고요. 그럼 이게 주식회사라고 하면 건설회사가 주식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도 있고 혹은 채권, 회사채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도 있죠. 국가가 재원 조달을 위해서 발행한 채권은 뭐라고 하는 겁니까? 국채라고 하잖아요. 그렇습니까? 지방 행정기관이 발행하면 지방채, 기업들이 발행하면 회사채. 그러니까 회사채라고 쓰는 건데 그럼 시험장에 주식이 뭔지 채권이 뭔지라고 묻지는 않습니다만 이게 뭔지 정확한 개념 정리가 안 되면 논리 전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를 해갈 때 이게 정확한 개념 좀 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 발행을 통해서 조달한 자금은 회사의 자기 자본이라고 해서 지분 금융이다.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는 거고요. 채권을 발행하면 채권 투자자에게 고정적 이자를 줘야 돼요. 그리고 끌어온 돈은 회사의 자기 자본이 아닙니다. 남의 돈이다. 타인 자본이라고 해서 부채 금융 이러한 관점으로 공부를 하게 돼요. 그래서 큰 틀만 보고 있습니다만 이 두 가지 분야는 좀 연결이 돼 있어요. 투자론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이 금융론의 접목이 되기도 하고 역으로 반대로 또 영향을 주기도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따져보면 13문제 정도가 평균 나옵니다. 13문제가. 그래서 여기서는 13문제를 몇 개는 맞춰야 될 것 같아요. 합격하기 위해서는. 그 60%라 그랬으니까 대개 한 40문제 이런 문제를 맞춰야 되는 겁니다. 근데 대개 이제 이 내용은 제가 단기간에 안 된다 그랬잖아요. 공부를 늦게 출발하신 분들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용어도 모르고 논리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단기간에 절대 완성이 아니 되기 때문에 댁에서 복습할 게 있고 그렇지 않을 게 있는데 반드시 복습을 해야 할 분야다라고 여러분이 좀 인지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요. 오늘 1교시에 이 사실만 알고 가도 성공하신 거예요. 그 핵심을 좀 알고 갈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5, 6편 다음에 7편이 뭐라고 돼 있나요? 개발론이라고 돼 있습니다. 자, 개발 및 관리론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는 비교적 난이도가 낮습니다. 문제 수준도 중급, 하급이 많이 나와요. 대개 한 4-5문제를 물었는데요. 올해는 여기서 많이 물어봤습니다. 7문제를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중급, 하급에 많이 물어봤으니까 조금 평이했던 문제인 건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세 가지. 첫 번째, 이용 및 개발이라고 되어 있어요. 목차를 외우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여기는 용어들을 정리를 하는 것이고요. 개발에서는 한 2-3문제 묻습니다. 개발을 한번 정의 한번 해볼게요. 자, 토지를 확보해서 여기다가 건물을 올리고요. 건물을 임대 분양하는 전 과정을 부동산 개발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럼 개발 사업도 투자의 일부가 되는 거죠.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여기서 공부했던 한 50% 정도가 그대로 접목이 됩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따로 공부를 할 게 많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논리적 흐름을 연결해서 물어보는 것이니까 정규 수업 시간만 듣고 가도 별로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제풀이 과정에만 강하게 정리를 하시면 된다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고 두 번째 파트는 부동산 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리 한 문제 물어봐요. 자, 관리는 생활에 쓰는 용어입니다, 여러분. 뭐 체력 관리한다 그러잖아요. 건강 관리한다 그러고 우리 젊은 친구들은 가끔 뭐라고 하냐면 어장 관리한다고 합니다. 이런 말 쓰는 거 아니에요? 안 쓰시나요? 로또가 당첨되면 관리를 잘해야 될 게 있죠. 5등은 아니더라도 4등, 3등으로 가면
뭘 관리를 잘해야 돼요? 표정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당첨 안 돼봐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생활에 쓰는 용어인데 그래서 정의를 하면 자 현재의 만족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일련의 과정을 관리라고 합니다. 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임차인 관리 잘하고 건물의 시설 관리를 잘하고 자산 관리를 잘 해주면 부동산 가격도 높아진다 이런 표현입니다. 결국은 이 논리 구조가 접목이 되는 거니까 따로 공부를 요구하는 것들은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부동산 마케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들어보니까 지금 이쪽의 내용들은 전부 다 경영학에서 다루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마케팅 개념은 단순하게 상품을 판매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상품을 판매하고 고객을 유도하기 위해서 기획도 하고 광고, 홍보하는 일련의 과정을 마케팅이다. 결국은 이 두 가지를 왜 공부를 하는 거죠? 투자의 일부입니다. 운영의 일부가 되는 거니까 그 내용 일부로 물어보기 때문에 많이 물어볼 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한 문제 정도 물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 공부 이런 배경을 모르고 공부를 하게 되면 요거 수업 진행하고 또 복습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은 두 달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정규 수업 시간에 한번 정리만 하면 되는 것이고요. 시험 목전에 가서 여러분이 강하게 정리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결국은 5편, 6편, 7편이 한 논리적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묶어서 공부하는 좀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당부를 드리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크게 한 파트가 정리가 됐고요. 그럼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자 부동산 투자를 잘하기 위해서는 산다라 했어요. 그러면 자 부동산 살려면 싸게 사야 돼, 비싸게 사야 돼? 싸게 사야 되는 겁니다. 상황이 좋을 때 안 좋을 때, 시장이 좋을 때 안 좋을 때, 안 좋을 때예요. 그러니까 안 좋을 때 사서 좋을 때 팔아 먹어야 되죠. 결국 투자를 잘하기 위해서는 시장을 분석을 할 필요가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목차를 보시면 3편에 뭐라고 나옵니까? 부동산 시장론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굉장히 논리적으로 되어 있어요. 구조가요. 그래서 3편이 시장론인데 시장론은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동산 시장, 또 하나는 입지 및 도시 구조 이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2번 파트 입지 및 도시 구조 이론은 두세 문제씩 물어야 되게 이변이 없으면 두세 문제씩 묻는데 얘는 다른 분야와는 거의 연계성이 없습니다. 별개의 분야라 보시면 됩니다. 자, 입지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부동산의 위치입니다. 위치. 주식 투자할 때 장소가 중요합니까? 위치가 주식 투자할 때 자리가 좋아야 되나요? 그건 아니죠. 그럼 부동산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 생활에서 뭐라 하면 길목이 좋아야 돼요? 이런 말 쓰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된 입지 선정은 투자 실패를 야기할 수가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흔한 경우에요. 대학 부근에 원룸형 임대 사업을 했습니다. 근데 1년 뒤에요. 그 사학재단이 대학교를 팔고 이사를 갑니다. 학교가 이사가 되면 대박이에요, 쪽박이에요? 쪽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위치는 변한다는 얘기예요. 자, 환경이 변하면 부동산 가치도 변하기 때문에 이런 관점으로 물어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우리식의 입지론은 뭐냐고 하면 주택은 쾌적하고 편리해야 되죠. 남향이면 좋겠다. 시험을 뭐 물어볼 게 있나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묻는 것들은 대다수가 외국 학자 이론들을 물어요. 그 외국 학자만 약 30명이 나옵니다. 30명 이름 외워도 아무 쓸데가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 공부 복습 열심히 해봤자 별로 실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규 수업 시간만 잘 정리를 하고 가면 된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그 다른 분야는 여러분이 전문가가 될 수 있어요. 그죠?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이 공부 이 개론의 전문가는 누구예요? 저예요. 인정을 하세요. 여러분보다 제가 많이 알 거 아닙니까? 아닌가요? 저는 이 직업이에요. 제가 이걸로 밥 먹고 사는 사람이니까 이게 직업이면 선생을 믿으시라는 얘기입니다. 더군다나 여러분은 6과목을 공부를 해야 되죠.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6과목 해야 돼. 저는 몇 개만 하면 돼요? 하나만 하면 누가 유리해요? 제가 훨씬 유리해요. 아닌가요? 그러니까 선생을 믿으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공부의 기준을 성인들이라서 본인 기준을 많이 맞추는 경우가 있는데요. 일반론은 제가 말씀드리기는 합니다만 이렇게 하는 방법이 가장 최적화된 방법이라고 말드리는 얘기입니다. 학개론만 공부를 한다라고 하면 다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까? 근데 아니라는 얘기예요. 6과목을 해야 되고 합격선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전략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생각 없이 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더군다나 시간을 주고 공부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극히 여러분이 하루 중에 시간 투자할 시간 많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 위주로 먼저 공부를 해간다라는 관점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장으로 가볼게요. 시장을 정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장을. 멀리 가실 필요 없습니다. 동대문 시장, 남대문 시장 이런 표현 쓰죠. 사실은 동네 부근의 마트도 시장이죠. 그렇습니까? 그럼 시장을 정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장에 가면 물건을 사는 사람과 있고 또 뭐 있어요? 파는 사람. 사는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그 여러분 소비자라고 하잖아요. 소비자 혹은 수요자. 그럼 파는 사람은 생산자, 공급자다. 두 주체가 만나서 거래가 이루어지죠. 그렇습니까? 거래가 이루어지면 가격이라는 게 형성이 됩니다. 그렇습니까? 그게 시장입니다. 그러면 시장을 정의하면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장의 논리적 구조를 공부를 하는 파트가 바로 위쪽에 있는 2편입니다. 2편에 부동산 경제론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경제론의 첫 번째 1장이 부동산 수요 공급 이론입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곳이 어디다? 시장이다. 5문제 정도가 나옵니다. 그럼 이 문제를 떠나서 이 논리는 계속 연결이 되는 겁니다. 되돌려 말씀드리면 시장론의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뭘 잘하시라는 얘기예요? 여기 수요 공급 이론을 잘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수요 공급 이론을 잘 풀어가야 가격에 관한 문제도 풀어갈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습니까? 그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수요도 늘어나고 공급도 늘어나면 거래가 늘어나겠죠. 거래가 늘고 가격도 계속해서 상승한다고 하면 부동산 경기도 좋다고 말할 수 있죠. 그렇습니까? 아닌가요? 좋다. 그러니까 두 번째 파트가 부동산 경기 변동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수요 공급만 잘 하시면 그 논리적 구조가 계속 접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공부가 상당히 편해지는 겁니다. 근데 결국은 이 앞에가 정리가 안 되면 뒤에도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별표는 어디만 하는 거냐면 수요 공급 이론만 별표합니다. 홀수달의 가장 중요한 파트입니다. 이게 왜 부담스럽냐면 이런 거죠. 이제 우리가 학창 시절에 우리 학생들도 있긴 한데요. 여기서 뭘 공부를 하게 되면 그래프를 공부를 하게 돼요. 그림을 시험장에 그려라고 하지는 않습니다만 이것을 해석할 능력은 필요합니다. 원리를 깨우치는 과정이 되는 것이고 생활에 쓰지 않는 분수 개념도 활용을 합니다. 5분의 4 이런 분수 개념도 활용을 하게 되고 그래프 그려서 기울기 경사도라는 표현 동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연세가 드실수록 이제 힘든다는 게 수요 공급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게 단기간에 절대 정리가 안 돼요. 상당한 노력이 좀 필요하다라고 당부드리는 거니까 문제는 그것만 잘 해주시면 나머지 파트는 그냥 쉽게 정리가 된다라는 관점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 말씀드리면 별표가 지금 어디 있어요? 투자론과 금융론이 또 어디입니까? 수요 공급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요거에 중점을 줘야 되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거기까지 3편이었는데 시장이 무엇이다? 읽어볼게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무엇이 가격이 결정되는 곳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최근에 작년에는 정부가 기준금리를 2번 인하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출 규제를 많이 완화했단 말을 들어봤어요. 그럼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까? 개입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개입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럼 정부가 시장 개입을 한 이유는 가격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가격은 어디에서요? 시장에서. 자, 그러니까 정부가 가격을 올리기 내리기 위해서 개입하는 게 아닙니다. 시장이 스스로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게 되면 전체적인 그 경제 주체들의 만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개입을 해야만 시장을 정상화된 기능으로 끌어갈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정부가 시장 개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부의 시장 개입이 4편이죠. 4편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부동산 정책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수요 공급 이론이 계속해서 정책론까지 접목이 됩니다. 여기서 공부했던 내용들이 기초가 되어서 다 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정책론도 네다섯 문제를 묻는 건데 좋은 문제를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어디를 잘 하시라는 얘기예요? 수요 공급을 잘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논리적 기초의 바탕이 없이 나머지 내용들을 해봤자 별로 실익이 없어요. 그래서 수요 공급만 잘 해두면 이 2, 3, 4편의 상당 부분은 쉽게 풀어간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경각심을 못 느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 생소해서 어려운 겁니다. 어려워서 어려운 게 아니고 그래서 좀 정확하게 용어 정리해서 수요 공급 이론을 잘 정리를 해두시라는 당부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필표는 더 이상 없어요. 그러면 따져볼게요. 수요 공급 이론, 정책론, 투자 금융론이 네 가지죠. 네 가지인데 적게 나올 때는 21개를 물어봤고요. 많게는 29문제까지 물어봤습니다. 몇 문제 나와요? 학개론? 40문제 나와요. 그러니까 개론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꼭 해야 되겠지요. 그렇습니까? 이 공부를 언제 하신다고요? 6월 달까지 상당한 수준에 맞춰놔야 됩니다. 6월이 넘어가게 되면 나머지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공부에 투자할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이 네 가지 파트는 딱 이 정도 수준을 올려놓으면 있잖아요. 올려놓으면 더 이상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 원리를 이해했냐고 묻는 것이기 때문에 암기 과목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학계로는 다른 분야 안 하시더라도 대개 가면 네 가지 분야는 꼭 복습한다. 이런 자세가 꼭 필요하다라고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잊으시면 안 돼요. 자, 그럼 6가지 봤고요. 이제 7편에는 뭐라고 나와 있는가요? 8편에는 맨 밑에 감정평가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감정평가 용어의 정의를 하면 감정평가는 뭡니까? 라고 하면 부동산의 적정한 가치를 평가하는 작업이라고 합니다. 감정평가는 누가 하는 겁니까? 중개사가 하는 건 아니죠. 평가사가 하는 업무인데요. 이걸 물어보는 이유는 있습니다. 자, 종전에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싸게 살 필요가 있다 했죠.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사고자 하는 부동산 가격이 시장에서 현재 5억 원에 거래되고 있다고 합시다. 그럼 이 5억 원에 내가 지금 매수를 하게 되면 매입을 하면 팔 때는 이보다 높은 가격에 팔아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까? 그럼 비싼 가격에 사면 살수록 더 부담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시장에서 거래하는 가격이 적정 가격에 대비해서 싸게 거래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야 되는 거죠. 자, 다시 저평가 상태라고 하면 어떤 관점으로 접근하고 매수라는 관점으로 접근할 것이고 5억이라는 가격이 적정 가격에 대해서 고평가되어 있다고 하면 매도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5억에 거래되는 가격이 적정 가격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는 안목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주변에서 사는 분위기라고 하면 따라 사는 겁니다. 팔 때 또 어떻게 돼요? 또 팔아.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지나고 나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고 있는 겁니다. 지나고 나면. 그러니까 문제는 가격이라는 것은 항상 나중에 공부를 하게 되는데 적정한 수준으로 돌아가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인 거니까 계속 오르고 내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적정 가격 대비 현재 가격이 저평가되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고 매수, 고평가되어 있으면 매도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이 거래된 가격이 적정한 가치냐 아니냐. 다시 가격에 영향을 주는 게 볼게요. 금융 환경도 영향을 주겠죠. 부동산 가격. 여러분의 부동산 관리 상태에 따라 가격이 변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부동산의 경제 상황에 따라, 경기 변동에 따라, 시장 상황에 따라,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부동산 가격이 변할 수 있는 거죠. 아닌가요? 아니 중요한 얘기예요. 가계자산의 80%가 부동산이라면서요. 근데 그것도 판단을 하지 않고 산다 판다 이게 어불성설이라는 얘기입니다. 중개사에게 이걸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객을 볼 때 상담 능력이나 시장 상황을 보는 안목들을 가져가자는 학계론의 과목이다. 그런 측면에서 감정평가를 묻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전문적인 내용이라 한데 깊게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분량이 좀 많습니다. 분량이 많고 난이도가 높아요. 6, 7문제를 물어봅니다만 여기는 반타작입니다. 목표가.
세 문제에 맞춘다라는 목표로만 하시면 됩니다. 무리한 공부는 차고 넘치면 다른 과목에 피해를 주고 시험을 망치는 지름길이 됩니다. 적정한 수준만 하시는 건데 그 적정한 수준이 1장입니다. 감정평가의 기초이론 두세 문제 묻게 되고 3장에는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라는 게 있어요. 공시라는 말이 뭘까요? 알린다는 얘기입니다. 정부가 주택가격을 조사해서 알리는 건데 이런 거 들어봤을 겁니다. 표준지 공시지가 혹은 단독주택, 개별주택, 뭐 공동주택 가격 이런 거 공시하니 이의신청 받습니다. 이의신청하세요. 현수막들을 본 기억이 있을 겁니다. 오다 가다. 보긴 봤을 건데요. 여러분 인생과 전혀 무관하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지나쳐 왔을 겁니다. 이제 보일 거란 얘기입니다. 이제 이런 내용들을 시험에 물어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이 두 가지는 계산 문제가 없어요. 전부 다 글자입니다. 글자. 그러니까 한두 문제 묻는 건데 아무리 평가원이 공부를 안 하시더라도 세 문제를 맞춥니다. 이렇게 목표로 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계산 문제 없는 거니까. 그러면 부가적인 내용이 감정평가 방식이에요. 감정평가 방식은 난이도가 있습니다.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감정평가 방식이 세 가지인데요. 크게 원가 방식이라는 게 있고 비교 방식이 있고 수익 방식이 있다고 합니다. 법이 개정이 돼서 공시지가 기준법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듣고 가는 겁니다. 그냥. 그럼 출제자가 입장에서요. 합리적 판단을 했으면 각각 한 문제씩 내주는 게 맞는 것이죠. 근데 시험 절대 이렇게 안 냅니다. 두 개 하나, 두 개 하나 이렇게 내기도 해요. 그러니까 문제는 공부를 많이 해도 정작 시험장 가서 써먹고 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헛공부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공부를 하지 마시라는 얘기가 아니고 괜히 무리해서 차고 넘치게 할 필요가 없다. 수업 시간에 말씀을 제가 드려요. 이 정도만 하시고 때가 되면 연습 한번 하십시오라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만 해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지나친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 되냐면요. 지금 했던 얘기를 여러분이 다 놓쳐버립니다. 지금 들으시는 이 얘기를 5월 달에 오시는 분들은 전혀 모르고 들어가는 거죠. 그렇잖아요. 모르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왕좌왕하다 시간 다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지금 할 거 나중에 할 거 좀 구분해서 갈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평가론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1편으로 가볼게요. 1편의 메인 유로가 1편에는 뭐라고 되어 있나요? 부동산학 총론입니다. 표현 그대로 부동산학 총론은 총괄적으로 논하는 파트입니다.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들을 개괄적으로 기술하는 게 총론입니다. 한 세 문제 묻는 건데요. 대다수 용어 정리 중심이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 보고 갈 건 뭐냐면 여기에서 부동산의 특성이라는 것을 공부를 하게 됩니다. 강남 지역에 분필이 없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다른 지역 가서 강북 지역에서 분필을 가져올 수 있죠. 가능한 얘기입니까? 자, 일반 경제제는 재화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동이 가능합니다. 다시 강남 지역의 아파트가 부족하고요. 택지가 부족하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강북 지역 가서 아파트를 택지를 가져올 수 있나요? 안 되죠. 자, 토지 위치는 이동이 불가능합니다. 부동성이라고 합니다.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죠? 부동자세란 말은 들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위치가 뭐 돼 있다? 고정이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또 가볼게요. 분필이 없다고 하면 이 분필은 공장에서 생산할 수 있죠. 일반 경제제는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생산이 가능하다. 그러면 강남 지역에 토지가 없으면 토지를 만들어낼 수 있나요? 토지 만들어 본 경험 있으시나요? 기억을 해봐야 되나요? 전혀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토지는 부증성의 특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 외우는 거 아니고 용어들을 정의를 하는 거고요. 자,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한다? 부동산의 특성이라고 하는 건데, 자, 이 특성 때문에 부동산이라 학을 경제학 내부에서 같이 취급을 하지 못합니다. 학문을 별도로 만들 수밖에 없던 이유가 이 특성 때문이고, 그래서 시험에 묻는 건 따져볼게요. 이론에서 개념과 원리를 공부를 한다고 했습니다만 경제 원리를 공부를 하되 시험에 묻는 것은 경제 원리를 묻지 않습니다. 이 일반 경제 이론과 부동산과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부동산은 어떻게 다를까요? 이런 관점으로 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포커스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공무원 시험이 아닌 거니까 부동산은 어떻게 다를까라는 관점으로 공부하는 거니까 대다수의 상당수의 내용은 이 특성 때문이다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문제를 묻긴 한데 전 분야의 광범위에 연결이 돼 있다라고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총론 문제 많이 나오지도 않은데 미리 뭐 복습할 필요 있나요? 의미 없습니다. 사실은 이제 과목별로는 좀 차이가 있어요. 예습과 복습을 병행하라고 말씀하실 건데 그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되는 건 뭐냐면 이런 거죠. 자, 예를 들면 오늘 공부했던 것을 오늘 가서 복습을 하는 것은 차라리 하지 마세요. 시간 너무 아깝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했던 거 오늘 복습하고 나서 2달 뒤에 만나요. 그럼 2달 뒤 동안 아무것도 안 보고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 잊어버립니다. 예습 복습을 하라는 건 뭐냐면 이게 딱 듣고 뭐 알아들을 얘기가 있고 그렇지 않을 게 있는 거 아닙니까? 중요한 것들 위주로 복습을 하시라는 건데 2달 사이클 돌아오면서 잊어먹기 전에 한번 봐두시라고 하는 것이지 오늘 거 오늘 복습하는 거 의미 없는 얘기입니다.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얘기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매일 다른 과목 공부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당일 복습 예습 의미는 없고요. 중요도가 있는 거에 대해서 2달 돌아오기 전에 다시 한번 반복을 한번 해주자. 이런 관점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계획 없이 하면 안 된다 그래서 11월 달에는 아직 공부의 깊은 내용을 모르는 거니까요. 흐름을 좀 보시고 과목별로 어디에 중점을 두 공부를 할 건지 계획과 좀 보관을 세우시는데 관심을 두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응은 다 하셨죠? 5일 지났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앉아 계신 것도 훈련이고요. 마이크 소리 깃들이는 것도 훈련이고 졸려요. 그럼 졸음을 깨치는 것도 훈련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훈련이 아니 되시면 공부의 능률이 오르지 않습니다. 문제는 지금 이 작업을 여러분이 1월 달에 시작을 했다고 하면 또 이 정도 기간의 적응 기간이 필요한 거죠. 11월에 나온 거 대단히 잘하신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시간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1년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중요도 있는 거로 먼저 공부를 해갈 필요가 있다. 한 가지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면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초등학교 2학년 수준에서는요. 구구단을 공부한다고 합니다. 그럼 2학년 이 학생이 구구단을 정리를 안 하고 학년을 올라가면 4학년 때도 구구단을 또 해야 되는 거죠. 그럼 4학년 수준에서 공부를 할 내용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친구는 공부량이 늘어나는 거야. 똑같습니다. 우리 학습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2달 과정으로 진행이 되는데 똑같은 내용이 아니에요. 자꾸 레벨이 올라갑니다. 수준도 올라가고 공부량도 자꾸 늘어나요. 그럼 이 국면에서 내용들을 정리를 못하고 가면 나중에 머리가 터져버립니다. 이런 경우가 된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복습 예습도 중요합니다만 수업을 받지 않고 나오는 것 그거 하나만 지켜주시면 합격하는 데 큰 문제는 없다. 변수가 줄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업을 하루 빠지시면 하루 빠지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기본서 분량으로 보면 한 40~50페이지를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그걸 본인이 따로 봐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니까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하면 뭐 동영상을 보시는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어찌되었든 간에 이 정규적인 수업 시간의 내용들은 여러분이 꼭 좀 들어오시라는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저는 직업적 소명이 있어요. 이거 밥 먹고 사는 사람인 거니까 수업만 하고 가는 게 아니고 합격선을 갈 수 있도록 잘 안내를 드리려고 할 테니까요. 선생님을 좀 믿으시고 잘 따라오시면 올해 아마 올해가 아니 내년이죠. 내년에 좋은 결과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다가 애로사항이 있으시면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오세요. 오시면 물어보셔야 돼요. 상담 데스크 가서 물어보시고 또 필요한 거 있으면 선생님들을 활용하셔가지고 좀 효율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첫 시간에서 공부를 어떻게 할 건지라 좀 말씀을 한번 드려봤고요. 그래서 이제 2교시부터는 책 가지고 수업을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가겠습니다.